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렇게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성식 정치위 의장, 김종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가 칼럼으로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김영희 대기자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는 영광이고, 또 사드가 왜 반대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정의당 의원님도 또 교수님들도 정부를 대표해서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고 철회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음 주 화, 수 이렇게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사드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내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7월 10일 성명 그리고 7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사드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민과 직접 소통했던 노변 담화로 유명합니다. 1939년 9월 노변 담화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던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루스벨트가 미국은 중립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결국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황이 바뀌고 정보가 달라지면 결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북 성주에 배치가 된다면 수도권은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는 것은 더욱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틀린 판단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서로에게 주어지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때 견해가 바뀔 수 있고 공통분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진정한 힘 아니겠습니까? 사드는 누구 말대로 일개 포병 중대 배치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중대사입니다. 루스벨트가 수십 차례 노변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것은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각 당대표들을 만나 설명하시고 이해관계자분들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당하게 제출하십시오. 그 동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안보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함이 일방 통행식만으로 지켜질 수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 첫 번째 열리는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성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중로 의원님, 그리고 제가 평소 정말 존경하는 김영희 대기자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제 토론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과문합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72년 이전과 이후로 한때 나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닉슨과 마오쩌둥의 북경회담이었습니다. 동북아 질서는 바로 닉슨과 마오쩌둥의 회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동북아에서 이정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사드 배치 전 그리고 사드 배치 후라고 부세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토록 중국의 팽창과 또 미국의 리밸런싱 전략이 한반도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사드 문제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안철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를 전개하고 배치하는 문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동북아 역사가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교, 경제, 통일, 무역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을 정부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통해 종합적인 국익을 다시 한번 따지고 국민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국론을 모아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하면서 동북아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지혜롭게 개척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배치가 철회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미관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소소한 군사적 상황을 넘어서서 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군사적 상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제를, 외교를, 통일을 또 우리 국민의 삶을 잘 따져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9일날 북한이 SLBM 발사했습니다. 일요일인 10일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연립 여당 3분의 1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엊그제죠. 필리핀이 중재재판소에 제기했던 15건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14건을 필리핀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이 참패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동아시아 질서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정말 핵폭탄급 사건들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드로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 괴담이 강우병 괴담처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세 당 중에서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요, 여기 발표하실 분들, 발표할 우리 김영희 선생님 소개할 필요도 없고요. 토론하실 분들도 전혀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발표와 토론할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 선생님께서 사드 반대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국방부와 외교부는 비교적 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거고, 나머지 선생님들 국회의원 2분하고 선생님 2분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문제점 위주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5대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 오늘 사회자로 데리고 왔을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제 여기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 제 얼굴을 지상파에서 종편에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엊그제 어느 토론에도 나가서 100분 토론을 해주고 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국민의당이구나. 저렇게 사드 찬성하는 사람을 여기 오늘 사회자로 앉혔으니 국민의당의 포용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말 저는 원래는 토론자로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회자로 오라고 그래서 오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사회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요, 전체적으로 보면 라운드가 2분 돌아갈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우리 김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고, 나머지 분들께서 이제 토론에 참석을 하실 텐데요. 김 선생님께서 한 20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자 8분씩 정도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2번째 라운드로 들어가면 각자 토의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어진 시간이 13분밖에 안 되는데 김종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갖고 토론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2번째 라운드로 돌아갈 때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2번째 라운드를 진행할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토론의 자리거든요.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는 청문회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하든지 또는 발표를 하든지 또는 토론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품위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예의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씩 특히 국회 우리 저쪽 회관들 이거 생기기 전에 거기에 제가 참 자주 불려왔거든요. 하다 보면 싸움 날 때도 꽤 많았어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서 처음으로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개강된 음성으로, 개강된 모습으로, 개강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언어를 절제하시고 정제되고 품위 있는 언어로서 자신의 주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먼저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 20분 동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토론에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에 인사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드가 압도적으로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실감을 한 것이 그저께 저녁에 제가 JTBC에 나가서 끝머리에 9시 넘어서 한 14분 동안 손석희 앵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9시 넘으면 그 JTBC가 8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 최고 시청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독자들한테서 이제 그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미아리에 사는 어떤 그 73세 할머니한테서 엽서로 이게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내 자식이 더럽게 살아있는 나라에서 전쟁 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는 반대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이 엽서까지 받고 제가 상당히 감동이 돼서 답변까지 드리고 했습니다. 제 이 사드를 포함한 이 현재 사태에 대한 그 인식의 대전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안보라는 것은 토털 시큐리티 개념이다. 토털 시큐리티 개념 밑에 군사적인 안보, 경제, 외교, 문화, 사회가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물론 군사적인 국방이 가장 큰 비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필요 조건의 충족이지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닌 거거든요. 충분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식은 저는 이 사드 사태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금 그 시야를 좁혀가지고 무슨 뭐 성주다, 양산이다, 뭐다 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 미중 패권의 틀 안에서 이걸 보고 있다. 이게 그 제 인식의 두 가지 대전제입니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는요, 국방 이꼴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이나 군사력이 안보의 n분의 1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북 중 특히 삼각관계, 러시아는 잠깐 제외해놓고 이 삼각관계 특수 상황에서 보면은 외교의 비중이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보다도 훨씬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반대한다고 정말 저로서는 이 문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내가 사드를 포기하자고 썼는데요. 이걸 정면으로 쓴 거는 처음이고 아직까지는 유일합니다. 언론에서는. 그것은 사드가 물론 사드의 절대적인 효용 가치를 저는 인정합니다. 절대적인 효용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발은 마칠 떨어뜨릴 거니까. 그러나 사드에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얻어지는 국방력, 군사력 강화를 플러스항에다 놓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잃게 될 외교 면에서의 마이너스항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이 지금 예상보담도 예상 안 한 건 아닌데 예상보담도 훨씬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중국을 편을 들므로써 중러 관계 강화 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부터 당한 수모에 대한 그 보복 이것까지 고려를 넣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주로 결정이 났는데 이 수도권이 빠져버렸어요. 수도권을 빠졌는데 수도권은 이걸 팩2 오늘 현재는 팩2 2018년이나 17 늦으면 빠른 2017년부터는 팩3로 이거는 방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사드 배치의 그 명분하고 조금 여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가져오는 것은 패트리어트는 지금의 패트리어트는 하층 종말 단계에서 한 번밖에 요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하나 가지고 맞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방 당국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걸 봅니다. 왜냐하면 해명이 없으면은 이거는 수도권은 이 사드의 혜택에서 이게 혜택으로 할 때 제외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은 국방부의 이 사드 배치의 그 논리 이거는 엄청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드 논의가 원체 급속히 확산을 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너무 급해서 그랬는지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확산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사드가 정가의 보금처럼 인식을 시키고 있다고요. 사드만 들어오면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키고 오해를 시키고 있어요. 지난 일요일 날 아침에 KBS 일요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민부 장관을 소빙을 해가지고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러면 SLBM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민부 장관께서 동해 북쪽에서 날아오는 거는 사드로 요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자가 그럼 뒤에서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SLBM이 앞에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뒤에서 날아오는 건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는데 묻질 않았어요. 묻질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 시청자들, 국민 일반을 오도 미스리드 하느냐 하면, 사드면은 SLBM도 다 잡는구나. 이런 인식이 그냥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사드가, 지금도 이제 사드가 성주로 결정이 나고 나니까 사드 논란이 성주 이거 되냐 안 되냐. 성주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TK 쪽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보니까 15명 정도 됐죠. 하는데 이거는 성주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다른 B 지역, C 지역, D 지역은 되고, 이렇게 지역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사드 논쟁, 이거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다.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되고, 이걸 시정하는데 앞장서야 될 분이 되는 것이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말이 맞아요. 사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업자득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막아줬으면은 사드 사태까지 안 왔어요. 이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우리가 아주 우리의 상당히 강한 이 아규먼트가 되는데,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거 막무가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전부 비합리적이고 대국주의적 오만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 남중국해에서 그 짓 하다가 지금 크게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중국을 사대로 야 너희들 그거 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도덕적인 외교적 비난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2000년 마늘파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야당의 실세죠. 하나하부 의원하고 이 박희태 의원이 그 지역구가 마늘 주산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늘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10배로 올려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주일 안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전자제품하고 폴리에틸 제품을 갖다가 금수 조치를 시켜버렸어요.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손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때에 이 마늘 수입액은 $10,000,000였어요. 근데 이 전자하고 폴리에틸은 $5억 정도 됐다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거의 한중 교역량을 비교해보면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무역보복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뭐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공항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 요커들한테 짐 보따리 검사만 조금 강화를 해도 우리나라 호텔업에서 중국 방문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됩니다. 그리고 이 면세점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관광업체가 아주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이걸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것은 이 중국 포위망의 마지막 미싱 링크, 한반도의 남한의 마지막 미싱 링크, 이걸 메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드는 MD 체계의 일부다. 중국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거는 잘못된 인식인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도 중국은 그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저는 이 국내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를 발표하는 날 외교부 장관이 강남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고 해서 이제 말씀이 났어요. 사실 이거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 시간에 이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부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의하거나, 아니면 이미 베이징에 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미스플레이스 된 장소에 엉뚱한 데 가서 있어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데, 일설에는 저는 그걸 믿지 않는데, 외교부 장관이 사드에 끝까지 반대를 했다. 근데 제가 아는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거슬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답은 뭐냐? 이제 사드를 배치돼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그 반대하는 칼럼을 쓰기 전에도 사드는 어차피 배치된다고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독일 통일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사드 배치의 배후에는 군산 보갑체가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중심으로 한 보잉, 노트로프, 구르만 등등 쭉 있기 때문에 미국이 50개 주 아닙니까? 50개 중에서 48개 주에 전략적으로 이 거대 군수 기업들이 거기다가 공장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의원들, 상원의원들 꼼짝을 못해요. 그 반대를 못합니다. 록히드 마틴 하얀대로 그냥 끌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F-22, F-35 그리고 사드 이런 게 다 이제 록히드 마틴에서 이제 주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 거대 이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띵크탱크들한테 엄청난 액수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띵크탱크에서 나오는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드를 발표하는 과정을 봐도 발표하기로 된 3시 14분 전에 안 하기로 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갈팡질팡을 하고, 결국은 제가 받는 인상은, 지금 이제 유 실장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받는 인상은 미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영어 표현이 제일 적당한데 임포스 시킨 겁니다. 갖다 뒤집어 씌운 것 갖다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 뒤에는 연합사가 있고, 연합사 뒤에는 미국의 펜타곤과 합동참모본부가 있고, 그 뒤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대한 이 군산 복합체가 있는데, 존 맥케인 의원이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거기 다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군산 복합체가 아니다. 1991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얘기한 군산 복합체가 아니고 국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군산정 복합체다. 저는 이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이런 군산 복합체 부분을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의 문제인데요. 이 사드가
팩트만 가지고, 팩트나 드림만 가지고는 정말 하층 단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은 거기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는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전쟁 상태가 되면은 이 미사일을 한 발만 쏘겠습니까? 48발만 쏘겠습니까? 수백 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가 이거는 정가의 보급은 아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드는 배치는 돼버렸어요. 이제 배치는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국회 비준 동의가 된다면 거기서 비준이 거부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드 배치를 제가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다면 사드는 배치하되 사드를 사용할 일이 없게 해달라. 이겁니다. 사드를 사용할 일이 없게 하려면은 분단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96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나토에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벨기움 총리 피에르 하르멜이라는 불어 발음을 하면 아르멜이 되겠습니다만 아르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나토의 방위력은 맥시멈으로 증강을 한다. 동시에 대화를 병진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헬싱키 프로세스를 끌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드 국방 일변도 이것만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기회를 잡아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외교적 자산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지 말아야지 사드를 발사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드를 발사한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전쟁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이 났으면은 서울은 장사정포에 800발 내지 1000발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백 발이 날아올 겁니다. 2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장사정포가 수백 발이 날아올 텐데 그걸 무슨 수로 당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분단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더민주하고 국민의당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말이에요. 북한이 핵을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도 이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승계했다는 이 두 당에서 묵묵부답이에요.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만큼 국민적인 빵범위하고 심각한 관심을 모으는 이런 이 이슈를 잡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활발하게 발언도 하시고 움직여가지고 사드 사용할 필요 없게 만든다. 즉 분단 관리, 평화로운 이 분단 관리 이것은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줍시다 이런 부탁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전쟁보다 아주 나쁜 평화가 훨씬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냐면 제가 당초 준비한 설명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고서 그 책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읽기만 하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표현 면에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까 대 기자님께서 던지신 그 몇 개의 질문들이 오늘 토론의 초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그 논점 위주로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현장에서 제가 대 기자님이 제기한 그 논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 개인의 어떤 연구 결론으로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사적 관점에서 또 우리 이
군사와 정치는 또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안철수 전 대표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유민주체제의 특성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수록 서로 그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그 기본 정신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 최초 가졌던 의견이 다르다 한다면 그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존중받고 평가받는 사회로, 또 세계 무대에서도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던지신 질문 중에 패트리어트로만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심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드 체계를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 협의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 설명드린 적도 없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분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 분석, 또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드의 군사적 특성과 이 능력과 그 한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제일 먼저 봤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비싼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한반도에 이 유용하다는 평가는 이미 한미 간의 프로그램 어널리시스 워킹 그룹이라는 MDA와 카이다 연구원들 간에 여러 차례 한반도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떤 형태인가를 벌써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그 경험치도 있고 해서 군사적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우선 성주가 성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무근의 논란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의 건강, 안전, 환경의 기준, 법적 기준, 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까지도 헤아려서 위치를 선정해야 됐다는 이런 두 가지 큰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 무기 체계가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에 이 패트리어트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논할 때 40km를 기준으로 그 위를 상층 방어 체계라고 하고 그 밑을 하층 방어 체계라고 합니다. 하층 방어 체계를 대표하는 우리의 요격 미사일이 바로 패트리어트고요. 이 패트리어트는 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계속적인 진화를 거듭합니다. 중동전에서 그때 요격률이 낮다 하는 이런 비난을 받고, 또 이란이 이라크가 자기들의 부족한 기술로 이걸 개량한 것이 그게 결국은 탄두와 발사체와의 균형을 잃은 상황에서 텀블링하는 이런 기술적인 결함도 나타나고 했던 그런 과거에 아주 오래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패트리어트의 능력은 사드와 비견할 만한 능력이고요. 특히 사드는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로 설계되고 실전 배치된 게 아닙니다. 패트리어트는 하층 방어에 적합하게 40km 기준은 그 이하에서, 다시 말해서 3km에서 고도 3km에서 20km의 그 사이에 정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북한의 그 주력 미사일이 스커드입니다. 이 스커드가 북한 미사일 전체 보유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안상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이 50%의 스커드가 서울로부터 정확히 90km 되는 그 지점부터 200km 되는 지점보다 좀 짧은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스쿼드는 서울까지
사거리 한 90에서 180, 9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스쿼드가 왜 전진 배치되어 있겠습니까? 스쿼드가 사거리가 500이고 800이고 1050짜리가 있는데 보통의 북한의 미사일 사격 방식은 로프티드, 다시 말해서 매우 높은 고각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량을 컷오프해서 연료량을 조절해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비록 최대 사거리가 500이고 800km라 하더라도 서울을 향한 스쿼드 미사일은 필요한 사거리가 200km 미만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대체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전체 사거리의 4분의 1을 정점 고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km라는 사거리를 우리가 최대 스쿼드가 가질 수 있는 사거리를 우리 서울을 향해서 쏘는 사거리가 200km라 하더라도 정점 고도는 약 한 50km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정점 고도를 갖는 스쿼드에 대해서는 사드보다 패트리어트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팩3의 경우는 사드와 이 포대의 동시 요격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쐈을 때 그 동시 대응 능력이 그 숫자 면에서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패트리어트의 방어 능력을 과소평가하시지 마시고요. 또 서울 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여러분들 행정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지름 직경 한 30km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서울 전체 행정구역이. 이 정도 구역은요, 패트리어트 1개 포대로 일단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이거 한 개 포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포대를 지금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미군도 이와 근접한 위치에서 이 패트리어트 포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을 이렇게 무한정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토의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전 운영상 이제 국방부가 우선 기본 설명을 객관적으로 잘 해야 토의도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수도권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요. 사드가 성주에 배치됨으로써 사드가 제공하는 방어력의 혜택을 받죠. 그 대상 인원들이 2천만 명을 넘습니다. 우리 국민의 2천만 명이 사드가 배치되는 그 성주 지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되고요.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발전소, 저유 저장소, 여러 국가 주요 산업시설들이 위치한 것, 그리고 항만과 비행장, 민간 군사 비행장 다 있죠. 여기에 대한 이 방어력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도 패트리어트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 패트리어트가 이 수도권의 위협이 더 가중된다 한다면 그것을 수도권 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전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전술 작전적 그런 계획도 저희가 구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방부에서 마치 이 사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따가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설명이 짧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무기체계도 전가의 보도라고 형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드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적 미사일로부터 적 미사일 사정권에서 짧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 수도권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효과적인 방식을 패트리어트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SLBM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 사드가 있습니다. 사드의 탐지 편각이 130도입니다. 90도도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 어느 지점을 찍고 보세요. 90도 벌린 이 각도로 북한 지역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데 130도면요, 이 북한 해역, 동북부 해역, 주로 SLBM이 만일 실전 배치되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드 체계만큼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유용한 체계는 그거보다 더 유용한 체계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 면에서 공론화 과정 면에서 좀 부족했다는 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라면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저도 그에 깊은 이해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14년도에 미국과, 죄송합니다. 요것만 하겠습니다.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협의를 할 때 1년 넘는 협의 과정을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제였죠. 근데 그 중간중간 그 협의의 과정에서 방향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 그 자체는 좋지만 더 혼란을 드릴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군사적 문제는 그 성격상 이 한미 동맹이 북한도 그렇고 또 다른 그 제3의 눈도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질 못하고 했던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도 계획해서 예를 들면 성주 주민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발표하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저희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최근 상황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이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저희가 그 계획한 지역이 노출됨으로써 부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그 판단에 의해 급하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날 혼선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국방부 차관이 국무조정실 대표와 행안부 대표와 함께 성주 주민들을 뵈러 가고자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발표하겠다고 계획했던 게 15시인데 이분들이 올라오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서울에 도착하시는 시간이 16시였습니다. 예상되는 시간이. 그래서 올라오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발표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다가 결국은 먼저 보도자료가 나간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그 혼선을 좀 드렸던 그런 건데요. 이 성주 주민 여러분께, 그 어르신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 못한 점 이 자리에 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다시 2라운드 때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살짝 여기에. 그리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드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만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지 포대 하나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비이성적인 주변국을 가지고 있는 불행한 국가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자 선생님도 그랬고 우리 실장님도 그러셨지만 소위 사드 괴담, 사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국민을 혼란시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드에 관련된 괴담을 제일 먼저 누가 퍼뜨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건 언론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이 수도권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 소위 종평과 그리고 공중파에서 늘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지금 그 프레임이 바뀌는 이 국면이기 때문에 괴담은 국민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요리할 수 있고 분산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자가 그 괴담을 퍼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일그러진 언론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의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좀 나름 고심했는데요. 제 발제문은 일종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이 질문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사드 반대에 대한 프레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충 올 10개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질문을 짧게 하고 어떤 거 좀 길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미합동실무위원회 사드 배치 관련 검토 보고서가 완결되기 전에 사드 배치를 결정만 발표한 이유는 지난주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무기가 정말 중요한 무기체계이고 한반도 안보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 운영 개념과 함께 부지 선쟁에 대한 소위 원샷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선배치 결정을 내린 일련의 사드 배치 관련 행보를 볼 때 과연 한반도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만 고려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즉 이 질문이 좀 의미 있는 질문이라면 배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부지 또한 결정되어 있었고 운영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니 우리의 방어를 동맹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즉 요청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시는데 오히려 정치적 선택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적 효용성은요. 가용 무기의 배치 운영 개념 그리고 무기의 재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히 과학적으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얼마나 사드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이를 어떻게 검증하였는가.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되는 믿음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군사적 증거는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객관적 정보가 평가 없이 결정되었다면요. 미군의 자산이 한반도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정서적 편향성이 좀 더 우선된 결정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한국 내 미국의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인지 혹은 영구 배치인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명확성이 없습니다. 임시 배치일 경우 이는 북한 핵 위협이 소멸될 경우 한국 내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구 배치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인식은 정말 이성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북핵 때문이라면 임시일 테고요. 중국 견제면 영구적인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한미 간의 어떠한 인식적 합의를 봤는지에 대한 국민적 설명이 없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2013년 10월 16일 날 김관진 장관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2014년 3월 25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선언문에 외교와 군사협력 등 한미일 간의 외교와 군사협력 등 양부분에 관한 결성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그 협력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한미일 대통령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셔서 발표한 양국 간의 대통령 합의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양국 간 공동 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 방어 또 나옵니다. 미사일 방어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달 4월 22일 날 2015년 미국의 국방 예산을 관장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국방부에다 조건을 하나 합니다.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사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올해 있었던 북한의 로켓 실험 그리고 4차 핵실험과 상관없이 미사일 방어 추진의 확산은 이미 그전부터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1월 22일에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한미일 군사당국 간의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한미일이 합동으로 미사일 추적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고요. 7월에 우리 사드 배치 수용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 혹은 편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럴 땐 과학적 혹은 사회과학적 개념적 질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MD에 참여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경부선 기차 탔는데요. 호남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행 기차 MD 아닌데요. MD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사드 결정 이후에 중국의 반응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반응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우리가 발표한 그 다음 날 니케이 신문은요. 한국의 미사일 배치는 타당하다라는 기사하고 나왔고요. 요미우리는 한국의 대중경사를 수정하는 배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즉 이번에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수용 결정이 한국이 친중국적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정으로 보았고요. 일본의 전략적 안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요. 사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중국에 경사됐던 것을 수정하고 미국과 동맹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선택을 한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사히는요, 군사관계 소식 등을 인용하면서 기존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와 복합적인 운용을 해 미국과 일본의 본토 방용에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가장 지금 좋아합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위 여기 진보나 좌파들이 이야기하듯이 한미일 소위 동맹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상당히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부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 국가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이런 소위 설명적 계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6번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방부하고 국회하고 사드 반대하는 사람하고 국민하고 지금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드는 미군 자산이고요. 그리고 주한 미군이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동 운영의 개념을 치고 있지만 전시작 정권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상황에서는 미군 주도의 자산이 될 텐데요. 왜 주한미국 대사관, 주한미군, 미 국무성 국방부와 같은 소위 미국은요,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명 안 하죠? 한미 동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동맹의 국민에 대한 소위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방위 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즉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청와대는 군사주권이라는 프레임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무기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즉, 이 주변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미국이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인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관장하는 미국 국방수권법 2016년, 17년 버전인가를 보니까 사드 예산이 반영된 거는 미국 국방 예산이에요. 3억 6천만 불밖에 안 됩니다. 4천만 불입니다. 한국 배치를 어떻게 될지는 예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사드가 북한만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학화 안보화 그리고 국제정치학적 사실입니다. 저거 그럼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미사일 방어호 레이더가 소위 안보 딜레마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적 이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소위 이론 스스로를 거부하는 이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는요, 상당히 교수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한미일, 3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삼국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은 제재만 강조했지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예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육자회담 재개와 사드 반대를 명확히 하죠. 그런데 한미가 원하는 대북 제재의 성공은요,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협력 없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제재 압박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고 사드 국면까지 왔습니다. 사드 배치하려면요,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사드 배치가 한국을 미중 초강대국의 국제정치 사슬 토론 작두 위에 올라서게 할 것이라는 건 점점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 작두 위에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국익도 통일이라는 갈망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혼자 말씀하시라고 그래도 한 세. 제가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저희 국방부의 유재승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2월 7일부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날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련 약정을 체결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7월 8일은 한미 양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배치 결정 발표 전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사전 통보를 하여 주었습니다. 배치가 발표된 이후에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의 결정이 공식 발표된 이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서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중국의 언론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환구 15 사설 등에서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도 나열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 제1부위원장은 정치적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모스크바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은 예정대로 개최하면서 한러 간 경제 무역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국무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중국의 우려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방어적 체계이고 사드의 역량이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제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도 최고위급 차원에서 중러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앞으로도 주변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시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적 조치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변국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대화에는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사드 체계는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되는 것이며 제3국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자회기 계기 등의 중국과 러시아와 만날 계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를 통해서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장점과 이득, 그리고 한계와 손실을 표로 정리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안보적 측면,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 측면이라는 5개 측면에서 봤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장점과 이득보다는 한계와 손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보적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제고, 주한미군의 생명과 시설 보호,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국민 생명과 원자력 발전소 보호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 잘 하셨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군부 반발로 한중 군사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미 성향이 강한 중국 군부는 미국과 한국, 남한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북중 군사교류 협력을 복원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영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 군부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수소폭탄 개발 완성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 위협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안보적인 측면 단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드를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데 6.25 전쟁에서 2차 대전에서도 이제 승리했던 미국이 왜 한반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통일 못했습니까? 중국이 개입해서 통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북한 유사 사태 시 또 북한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통일을 하려면은 중국이 개입을 막아야 되는데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편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선택할 방향인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이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된 측면이 있겠지만은 대중 대러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왜 1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습니까? 만약 이게 순수하게 북한만을 겨냥하는 거라면은 우리한테도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를 하겠죠. 근데 이게 북한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써서 이제 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상대적인 외교적 자율성이 위축되고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함께 고래 사이에 낀 돌고래에서 이제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추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고 했을 때 대북 제재에 대한 중러 협조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제재 공조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설마 중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세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환구시보 얘기를 꺼냈는데 환구시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국 국민의 88.3% 그러면 이제 대략 10명 중에 9명은 남아에 대한 제재에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국민들의 이 남한에 대한 정서가 얼마나 이제 쉽게 악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중요하지만은 중국 국민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감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 진행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의존도가 더 큰 중국과의 교역 위축으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 시대 끝났고 중속에서 저속 성장으로 갔는데 만약 한중 이제 무역 교역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겠죠. 그로 인한 민생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생 보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사드 이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건데 북한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는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권 붕괴 위기 직면했을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편으로 만들면은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가 붕괴되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요구하는 거 그걸 북한이 뭐 듣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측면에서도 나중에 통일 과정에서 지금처럼 다시 냉전 시대의 뭐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통일 과정에서 중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반대해서 북한 붕괴 시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분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갔을 때 통일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한 얘기가 뭐냐. 미군이 주둔한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미중 패권 경쟁 이것 때문에 한반도에 미군 주둔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무너지고서 미군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이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평양 이북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분단산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러시아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보에서도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10초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에서의 철저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은 국익 차원에서 이 계획은 이 결정은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번 사태를 규정을 해본다면 북한의 위협과 그리고 이를 활용한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굴복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라고 하는 위험한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는 왜 있습니까? 사드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회는 없습니다. 아니 무시됐습니다. 국민 또한 무시됐습니다. 이제 국회가 보루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 결정은 4.13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위임입니다. 해방 후에 여당을 제2당으로 밀어낸 국민의 결정은 국민의 안위,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유보하라는 일종의 불신임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사드 결정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한미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 중요합니다. 한러 관계 중요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척지고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 상대로 돌려놓고 한국은 잘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결정이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진영 대결의 시대, 동서냉전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시아 귀환, 그리고 중국의 부상 속에서 부딪히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지정학적인 그런 불리함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반면에 우리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가 무기 체계만의 문제입니까? 무기 체계 문제만입니까? 분단 구조를 강화하는 문제까지입니까? 동북아 정세 구조를 흔드는 충격을 주는 문제입니까? 아까 국방부 실장님의 설명은 이제 미시적으로 무기 체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나 김명희 대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포괄 안보의 시대입니다. 군비 증강만 가지고 안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 외교 안보, 사회문화 교류 안보, 그 결정판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핵화, 이번에 끝장내기 위해서 북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공조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끝장 공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개성공단까지 잘랐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사드는 충로 협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드 배치로 비핵화 포기한 것 아닙니까? 결국 2월 달에 개성공단 폐쇄, 7월 달에 사드 배치 정면 충돌합니다. 목표가. 그러면 우한 저항 아닙니까? 이 정권 담당한 그 핵심에 있는 분들, 아니 이 지금 지도자 과연 어떤 철학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까? 정치의 원초적 질문, 전쟁이냐 평화냐, 과연 이 사드 배치로 해서 몇 클릭을 평화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몇 클릭을 전쟁 쪽으로 갔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자, 사드 배치로
북한 4차 핵실험과 핵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사일 실험 발사 등에 대한 제재 국면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중러의 협력은 끝났습니다. 이제 북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육자회담은 어려워졌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문이 닫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러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런 거 순조롭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자, 결국 사드 배치로 안보가 튼실해진 것이 아니라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아까 김열수 교수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 질서 전체 한반도의 평화 구조에 폭탄이 투하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기정사실화하기는 아직 빠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회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움직이지만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사드를 밀어붙이면 반미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면 한국 국민의 포괄적 안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당의 노력은 중국의 보복을 무디게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토론회로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역할이 그 점에서 제1야당의 역할이 정말로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국민의당 토론에도 시간이 참 짜구나. 야박하다는 느낌을 먼저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모두 발언 준비해왔습니다만 다 빼고 이번 결정의 비정상적 측면만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은 말이죠.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지금 이제 시험을 봤으면은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논쟁은 합격 불합격이 시험 보는 중간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국방상임위에서 국방부 설명은 뭡니까? 이제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에 배치가 결정이 나고 부지까지 선정되는데 아직 공동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보는 중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시험은 계속 본다 이 얘기예요. 이 비논리성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국방부가 처음에 이러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국방부가 결정이 될 때면 미리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한 당사자가 바로 저 옆에 계신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지금 이것은 시험 보는 중에 채점도 끝나지 않았는데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셨다. 이 정치적 배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필경, 분명히 중요한 배경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7월 7일 날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NSC 상임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이 좀 소상히 밝혀져야 되겠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측면은 뭐냐면 사드가 배치되면 그 운용 개념과 운용 절차를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해 놓고 사드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사드를 들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운용 개념과 절차가 협의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까부터 많은 여기 패널로 오신 전문가들 말씀이 이게 미국의 MD로 가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제3국은 상관이 없다. 미국 MD도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전 세계 글로벌 MD 네트워크에 이게 들어가는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맹 간의 말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어떤 운영 개념과 절차로 이 사드가 운영되느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미국의 MD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방부 공식 입장은 그건 사드가 배치한 뒤에 한번 협의해 보겠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비정상성 내지는 비논리적인 접근이 이건 또 어찌된 사연이냐. 세 번째 비정상성은 이런 겁니다. 흔히 어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방어를 한다고 할 때는
공격자의 의도와 수단,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의 방어 개념을 확정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노동 무수단 미사일은 아직 핵탄두가 장착 안 돼 있습니다. 즉 핵무기 소형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노동미사일 쐈으면 그리로 야 노동미사일 쐈다 한번 가보자 우우 몰려가고 무수단 쐈댄다 가보자 SLBM 쐈댄다 가보자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 미사일들을 쏘는 주체는 미사일의 종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당사자는 딱 하나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입니다. 여기서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전략군 사령부가 앞으로 운영하게 될 군사 교리, 즉 자기네 어떤 공세적 전력을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다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방어 개념이 먼저 확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태세를 다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은 그것을 회피하는 다른 재래식 공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을 북한에 줘버리는 우매한 짓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드 배치가 급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배치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드는 지금 생산 중인 무기입니다.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 자세히 그 근거를 갖고 왔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근거만 제시해도 올해 1월에 나온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에서 나온 애뉴얼 리포트의 주제가 이 사드 체계의 아직 불안정성입니다. 지금 27년째 시험평가만 하고 있고 작년에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 뭐라 그랬냐? 이제 생산 중인 무기이므로 한국 배치는 시기상조라 그랬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불과 완성된 무기로 둔갑했어요. 그렇다면 이 무기의 효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검증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방부는 이 무기 체계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격 의도가 더 구체화되고 북한의 능력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방어 개념을 설계하게 된 자원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되고 우리의 준비 정도를 더 틈실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방어 개념을 확정해버렸다는 뜻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 사드의 방어망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많은 재래식 수단에 대한 또 다른 가용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이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급박하게 그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한 1분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좀 포용력 있게 반응을 해 주시니까. 저기 요 발언은 시간에서 빼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핵을 가진 북한이 정말 두려운가라는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핵을 가진 북한은 두려운가? 물론 무서운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의 미소 냉전기에 미국의 전략공군 사령부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 전역을 초토화하는데 얼마만한 핵무기가 필요한가? 그 연구 결과 소련의 80%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필요한 핵무기는 14메가톤의 폭발력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B-52 한 개 폭격기가 떠서 26발의 핵무기를 북한에 투하할 수가 있는데 그 폭발력을 이론상 최대치로 계산하면 4메가톤입니다. 소련은 14메가톤이면 충분한데 지금 미국의 폭격기 한 대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 4메가톤이면 그거를 다 투발한다고 했을 때 지구상에 북한이란 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게 폭격기 한 대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막강한 억지력을 행사하는 한미일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떤 확장된 억지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서도 지금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방어력에 급급하다는 것은 무언가 임박한 파국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우리의 억지력 또 동맹이 존재하고 했을 때 핵을 가진 북한을 우리는 너무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북한이 그 핵을 사용하는 날이면 북한은 파멸이고 지도상에서 북한이란 나라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방어무기, 특정 무기 하나에 대한민국이 목을 매는 듯한 이러한 안보 논쟁은 그 자체로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특정하게 과열되고 부풀려진 이 사드 논쟁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일단은 미루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0분 동안은 우리 오늘 전체 사회자이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가능한 자의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가 그러한 것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가 또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발표를 하는 건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런 보복 조치를 예상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런 나라들이 무슨 조치를 취해 나가는지 보고 또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항들을 그 나라들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알리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측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그 나라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의 안보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또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큰 대국, 또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큰 대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고, 이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한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러한 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당국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교 채널이나 또 여러 가지 협의 계기, 또 국제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계기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제나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주어주셨는데 옴니부스식으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려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교훈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평시 군사력의 역할이 아니라면 그것은 외교력을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본 개념은 적어도 우리 국방 당국자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드 논의의 근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겠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명분이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두면 사드 논의는 그것은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략적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핵까지 많이 북한이 우리가 평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유보하는 것이 있지만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은 깨진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시켜야 되느냐, 그 균형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복원시켜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드 체계를 마침 이 미군이 미 본토와 괌이 아닌 이 우리나라에 그것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을 했고 그 결론이 지금 우리 그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이런 것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역 MD 체제를 아까 많이 우려하시는데 지역 MD는요, 이거는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제기할 수가 있어요.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 최초 구상 미사일 방어를 구상하고 개발하고 그걸 전력화하고 그리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실전에 그걸 실제 사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저는 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 MD 체제를 지금 기획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름하여 킬체인 KM입니다. 이 체계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더해서 통합 승수적인 효과를 갖는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무모하게 저지를 수 있는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7월 8일 한미가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한국에 배치하였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후속해서 이제 또 하나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동안 2월 초에 사드 논의를 시작한다고 국민들께 알렸고, 그리고 3월 초에 관련 이 논의의 기반을 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4개월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또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겠느냐, 능력이 있어야 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고, 한미 간에는 이 공동실무단이 가동이 되어 지금의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미 국방부 간에도 관련 논의를 병행해서 진행해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어떤 운영 개념과 절차로 할 것이냐기 때문에 이 국방부는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드의 운영 개념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 저희가 국회의 이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어떤 작전 운영의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비밀입니다. 이 내용까지 국민들에게 저희가 알릴 경우에 알 뿐만 아셔야 되는데, 알릴 경우에 우리의 안보는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 우리의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우리를 지키는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미 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최적의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 논의도 있었고요. 사드 논의 이전에 PAWG라는 워킹 그룹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어널리시스 워킹 그룹이죠. 이 NDA와 우리 카이다 간에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었어요. 이것이 보안 유지가 돼야 되고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지난 14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 모두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군사 보안이고, 군사 보안은 지켜지지 않을 때 저걸 준비하는 그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한 가지 김종대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김 의원님 방에 가가지고 한미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결론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상세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그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국방부 당국자가 누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 아는 게 제대로 없더라. 뭐 이렇게 당신의 어떤 글에 올리셨어요. 그게 저는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을 보실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완벽한 설명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설명의 기회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또 여기 계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안철수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성심을 다해서 설명하는 그런 노력은 정부의 책임자라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균형 있고 정상적인 그런 이해, 국민의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재원에 대해서. 선생님, 자체의 재원에 대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화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4월에 괌 사드 포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포대의 배치 상태나 그리고 괌 사드 포대가 어떤 안정적 조건을 갖추면서 실전적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미국 당국자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교감의 잡기에 가서 일본의 이 레이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봤고, 레이더의 안전성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가도 보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제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께 2분 정도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협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이나 또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게 되시는 게 앞으로의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과의 협조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부 내 확고한 입장과 여론의 뒷받침, 국회의 뒷받침, 언론의 뒷받침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설명하고 있는 입장은 일관됩니다. 저희가 사드 배치를 검토하게 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사드 문제를 검토한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 않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게 반드시 이런 방향이 필요한 것인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견을 갖지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높여가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높여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있어서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입장은 뭐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알려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 외교부 한 채 틈도 없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고맙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어떤 완전히 전환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필요하다면 밤새서 논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몇날 며칠 논의하더라도 반드시 친절하게 논의해서 그 다음에 합의를 거치 국민적 합의를 형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위에서 이제 미국이 압력 행사하듯이 이제 청와대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강요하면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어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청와대라든가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면서 그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한미 여론으로 연결되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를 겪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단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모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이 지나치게 외세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문제가 지나치게 국제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가져와서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핵과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고 외교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키워야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균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라카 해협의 남사군도의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이 나고 미중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맞물려 이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의 힘이 충돌하는 그레이트 게임, 즉 강대국 정치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북한 핵 문제가 마치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해 왔으나 이러한 강대국 정치에서 북한 핵 문제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국제 분쟁의 경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 한국이 깃대처럼 외롭게 서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화와 공존의 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고 국제 정세를 통찰하지 못한 채 만일 자폐적인 안보관에 갇혀 스스로 길을 잃는다면 국제적 보아 시설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과 더불어 국민에게 어떤 합리적 설득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국가 중대선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이에 항의하는 집단 성명이 나오고 있고, 주말을 경과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매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했던 국방부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는 국민의 생존과 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제 이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결정을 묻는 박근혜 정부의 사고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특히 국회와 협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 자신도 국회 국방위원이라는 것에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허탈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더 이상의 그 현상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과 군을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드 사태의 뿌리가 핵과 이제 미사일에 있다. 유재성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본 해법이 뭘까요? 사드가 해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전략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62년 10월에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터졌잖아요.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을 때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군사적 대응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접근 금지선을 설정하고 접근선에 다가오면 격침 금지를 서두르자고 주장했고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 때 케네디는 일면 이 문제를 군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과 함께 법무장관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 더블린과의 비밀 채널 유지를 통해서 협상과 대화, 결국 협상으로 외교를 통해 해결을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터키에 있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쿠바에 배치할 미사일을 실은 함선은 유턴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외교 대가 석학 키신저 박사를 3차례 걸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납니다. 북한 핵.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다. 가장 인구가 작고 작은 나라다. 자원도 없는 나라다. 이 나라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수백 배, 수천 배의 부력과 강력을 가진 나라들이 외교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교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이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급급할 그 시간에 왜 정부는 죽어가는 육자회담을 살리기 위한 외교 노력을 한 번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왜 남북 간에 막혀있는 통로를 뚫으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8일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여 년 정도 후에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2016년 7월 8일 지난주의 사드 배치 결정이 그 나쁘게 벌어질 일들의 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가 정말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으로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무기라면 우리가 직접 사십시오. 정말 그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병영 개선 사업에 수조원 들어가고요. FX 사업에 7조 이상 들어가고요. KFX 사업에 18조 이상 들어가고요. 즉 만약 군사주권적 차원에서 매우 자주적인 결정이 이 사드 배치 결정이라면 왜 사드와 같이 그렇게 좋은 무기체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무기체계는 긴급 소요 제기하시고요. ROC 확정하셔서 직접 구매 방식을 택한다면 중국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인식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사드 이 결정이, 즉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하는 이 사드가 한중 관계의 악화를 감수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미국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전략화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치명적으로 위태로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사드를 배치하는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정말 대단한가?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복원되었고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한미동맹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소위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소위 가시적 안보감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중 관계를 포기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될까?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토탈 안보, 토탈 복합적 국가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한 곳에 경도되어 있는 것도 생각합니다. 동북국제정치 상당히 경랑 속에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강대국의 국제정치를 늘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식민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분단,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 냉전체제 다 강대국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건 정치학자적 발언보다는 약간 시민적 발언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리더십 체인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성격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그런 이 성격을 띠고 있죠. 이러한 안보 환경에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갖춰야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요.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한테 기회 주시고 저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동노 의원님 그리고 여기 여러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참가하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희 대기자님 그리고 같이 하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어법으로.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전 속으로, 이제 됐다. 하고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뿔이 날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효과를 사드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희망입니다. 아유, 제발 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좀 해줬으면은, 그러면은, 중국이 다시 북한을 밀어낼 게 아니냐. 왜냐? 저는 사드로 인해서 사드가 북한이라는 말썽꾸러기 어린애를 중국의 품 안에다가 탁 안겨준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드 논의는 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양파를 한번 가로로 잘라보면요, 여기 동심원들이 많이 보여요. 양파 속에는 동심원들이 많이 보이는데 맨 안쪽에 있는 게 사드입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미중 패권,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동북아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맨 안쪽에 있는 사드 여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맨 밖에 있는 동심원의 맨 밖에 있는 원 미중 패권, 그 안쪽에 있는